1946년 프랑스는 베트남의 식민 지배를 이어가고자 하이퐁을 포격하며 전쟁을 벌인다. 프랑스는 게릴라 활동을 하던 베트민군을 소탕하고자 대규모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프랑스군은 디엔비엔프를 전장으로 선택하고 베트민군 역시 전면전을 결심하면서 양측의 병력이 집결한다. 압도적인 공군력을 지닌 프랑스군을 상대로 호찌민의 베트민군은 어떤 전략을 펼치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두고 펼쳐진 디엔비엔프 전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1954년 5월 7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의 역사를 바꾼 전투가 막을 내린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디엔비엔푸 전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프랑스군과 베트민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디엔비엔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종관 연구원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몇 번을 보게 되는 게 디엔비엔푸 전투라는 말을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고 프랑스는 저 멀리 유럽 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쪽과 저쪽이 전쟁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용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의미는 서쪽에 있는 인도와 북쪽에 있는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는데 오늘의 주제인 오늘의 지역인 베트남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또 역사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프랑스, 영국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인도에서 벌어진 플래시 전투가 되겠습니다. 플래시 전투에서 영국의 프랑스가 패하게 됩니다. 영국의 프랑스가 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좀 더 동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오늘의 베트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1884년이 되면은 그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던 중국과 청나라와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청나라의 남양 함대가 사실은 프랑스 함대에 경멸이 되고 지상 전투에서는 서로 대등한 전투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885년에 프랑스와 청나라가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협정 과정에서 청나라는 배상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에 베트남 지역을 프랑스 영향권 내에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그 프랑스 영향력 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베트남 안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일본이 영향력이 없는 상태였나요? 사실은 일본이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 공백 상태를 일본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도까지는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 차이나 지역에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발휘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네. 당시에 프랑스가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에 보면 이제 식민지가 독립하고 또 해방이 되고 독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가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46년도에 11월 23일 하이퐁 지역에서 구남에서 하이퐁 지역을 포격을 해서 민간인 6천 명을 살상하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독립당체를 형성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베트남 측 국가 명칭으로 불리는 베트민이 결성이 되는데 원래 이 베트민은 1941년도에 중국에서 호치민이 베트남 독립동맹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가 다시 침략함에 따라서
1946년도 12월 19일 날 정식으로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제1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49년도까지는 사실은 워낙 베트민군이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네. 소규모 게릴라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이 되면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중국의 공산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1949년대 중공으로 공산화되면서 장비라든가 군사 고문단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게릴라 부대가 아니라 정식 정규군의 이제 무력을 전투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제 1950년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정규군의 무력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베트민군이 구사한 작전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 다시 말해서 중국과 국경 지역을 먼저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도와 52년도가 되면 이제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을 향해서 이제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세가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장군이 현지 인도 차이나 반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령관이 드 라뜨르 타시니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퐁과 하노이, 홍강 주변으로 해서 방어선을 편성하고 그것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이 되면 일종의 이제 양측이 다 이제 1승 1패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결정적인 국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서로 고심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DNBF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DNBF. 이게 지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사실은 이제 이 지역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 요즘은 베트남 지역에 많이 관광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다 하노이, 뭐 하롱베이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하노이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노이가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측 바닷가 쪽으로 가면 하이퐁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노이와 하이퐁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되고요. 네. 그 위쪽에 하롱베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해안가 네네. 절경이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그렇게 있고 서쪽으로 DNBF는 이 하노이로부터 직선거리는 300km 좌측에 있습니다. 아, 더 내륙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더 지나가면 이제 라오스 국경지대에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군은 주로 하이퐁과 하노이, 홍강 일대를 방어하다가 네. 뜬금없이 300km나 떨어져 있는 DNBF의 병력을 직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의도가 뭘까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제 전투 현장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예. 갑자기 서울방위, 수도방위를 하던 데가 갑자기 울산으로 간 거야.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953년도 11월 달에 11월 초에 당시 앙리 나바르 장군이 첩보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베트민 정규군 약 3개 여단, 실제로 병력은 약 4단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3개 여단이면 3개 사단 규모가 서쪽으로 지금 라오스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규모 병력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나바르 장군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철수하든가 아니면 병력을 더 보태가지고 방어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판단했습니다. 야, DNBF의 병력을 더 보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자. 첫째는 라오스로부터 이어지는 병참선을 차단하자. 두 번째는 거기에 병력을 직결하면은 베트민군도 그쪽으로 직결할 것이다. 게릴라전에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직결된 상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다 DNBF 지역으로 직결을 시킵니다.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양측의 배치는 어떻게 해? 3개 보병사단과 1개 포병사단이 동원됐고 총수는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DNBF 이 프랑스군 진지를 둘러싼 고지대에 이 전개가 돼 있는 거고요. 반면에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지를 보통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고 집단 전술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지를 보시면은 맨 위를 북부, 그리고 중앙을 중부, 그리고 아래쪽을 남부로 나누면 중부 쪽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 지역에는 8개의 지원 지점을 설치를 해서 주요 방어 거점이 됐습니다. 심지어 DNBF에 전개된 프랑스군 총 병력의 3분의 2가 그쪽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북부에는 가브리엘 전초기지가 있었고 남부에는 이사벨 전초기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전투가 시작됩니까?
네, 대규모 첫 번째 공격은 1954년 3월 13일 날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배트민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근데 배트민은 항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된 중포를 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사격을 했는데, 이 방어진지 전체에다가 사격을 하면서 특별히 베아트리체 거점, 우측 상단에 있는 베아트리체 거점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뭐 분당 한 50발까지 떨어졌다 그럽니다. 와.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숨겨놨던 포병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니까 첫 번째 2시간 동안의 포병 공격으로 벌써 15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베아트리체 거점의 지휘관이었던 구시 중령도 그 포병 박격포 사격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급격히 지휘관이 전사하게 되니까 이제 저항 의지라든가 전투 의지라는 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7시에 공격을 개시했는데, 보시면 베아트리체 저기도 거점은 하나지만 안에 소규모 진지가 3개가 있습니다. 네. 1진지, 2진지, 3진지가 있는데, 저 진지를 통상 공산군들은 이제 제파식 공격을 할 때 1제파, 2제파, 3제파 이렇게 연속 공격을 하는데, 1제파 공격에서 1진지가 떨어집니다. 함락되고, 2제파 공격에서 2진지가 함락되고, 3제파 공격에서 3진지가 함락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밤 10시 30분에, 그러니까 지상 공격을 시작한 지는 3시간 30분, 포병 공격을 시작한 지는 5시간 30분 만에 베아트리체 진지 전체가 함락이 됩니다. 저거는 당시에 가스트리 대령이라든가 당시에 그 포병 지휘관이었던 삐로 대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런 상황은 거의 상상을 못했는데, 네. 첫날 그것도 단 5시간 반 정도 공격에 가장 중요한 외곽 거점 하나가 함락이 된 거죠. 네. 거의 뭐 아마 공황 상태가 발생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번의 공격에 하나의 거점 지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육군 제13 웨인 반여단 3대대가 방어하던 이 북동쪽 베아트리스 방어진지가 함락이 되고 3월 14일 8시에는 가브리엘 진지에서 이 병력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진지들끼리 서로 상호 간에 보완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는데, 저기에 병력들이 계속 있으면 저들이 오히려 고립돼서 그냥 그렇죠. 전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력들을 다시 이 탄력적으로 불러 모은 거죠. 15일에 알제리 부대를 증원하기 위해서 제21 웨인 공수대대 4중대와 제5 베트남 공수대대가 M24 최피 전차를 동원을 해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요. 심지어 전차를 운영해도 베트민군의 포격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5일에 이 주 비행장이 공격을 받아서 그 전처럼 왕성한 보급 활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선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M 마리가 함락이 됩니다. 3월 16일 프랑스군 포병 지휘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삐로스 대령이 너무 심각한 자책감을 느낀 가운데 자신의 개인호에서 수류탄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정말요? 근데 문제가 적보다 우리의 포병 전력이 절반뿐이 안 되는데 지휘관마저 자살을 하니까 이 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3월 20일 그리고 22일 날 다시 이 이사벨 지역,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불과 보름 정도만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거, 그만큼 공세 준비를 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 공격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3월 26일에는 이제 본부가 위치한 그 위제트 방어 거점도 네.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3월 26일 밤 그리고 27일부터는 아예 비행장이 폐쇄가 돼서 더 이상 부상당한 프랑스 군을 기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환자와 부상병들이 야전병동에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의 수기를 보면 그때부터 생지옥으로 변했다. 야전병원 바닥은 피가 흐르고, 그리고 미처 이 호송당하지 못한 이 중환자들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1년의 전투에서 보는 전력 손실으로 보면 사실은 베트민군이 훨씬 많았어요. 전사자의 수도 많았고 네네. 부상자의 수도 많았는데, 베트민군은 비행장 폐쇄라는 본연의 그 목표를 이뤘고요. 그리고 프랑스군은 이제 이 생명줄이 끊기게 되면서 점점 더 궁지로 물리게 됐고, 프랑스군이 자랑했던 항공 지원,
낙하산을 통해서만 이제 정말 공수 보급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항공기 착륙이 불가능해졌다는 상황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전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참고할 수 있는데요. 심리라든가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보급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이죠.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떨어뜨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적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착륙해서 보급을 하는 거하고 착륙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보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더욱이 이제 심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장진호 전투를 6.25 전쟁 때 많이 이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장진호 전투에서는 하갈우리의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의 부상병들을 전부 비행기로 실어서 사실은 동경에다가 다 수송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전투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부상을 입더라도 여기 하갈우리에서 다음 날이면은 동경에 있는 안전한 야전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하고 여기서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저 지하의 벙커에 있는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 지하에 현지의 야전병동에서 내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투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전장의 심리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베트민 군이 피해는 더 많았지만 작전 목적은 달성하고 주도권은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불과 공격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비행장에 타격을 입히고 보름 만에 거의 모든 서부진지까지 공격을 들어간 베트민군, 그리고 악정부투하며 버티고 서부전선에서 겨우 승리를 가져갔던 프랑스군.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대규모 포격을 통해 1차 공세를 성공시킨 베트민군은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간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프랑스군이 항전하면서 베트민군의 피해도 누적된다. 베트민군은 항전하는 프랑스군 진지를 함락시키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DNBF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한 프랑스군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나?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다. DNBF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